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설론. 전쟁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쟁 중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종종 여성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잔혹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는 1944년 초 이탈리아 중부의 몬테카시노 전투 이후에 일어났다. 몬테카시노 전투는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로마를 향한 연합군의 이탈리아 반도 진군의 일환이었다.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였으며 연합군의 승리는 이탈리아 내 독일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이탈리아인을 해방시키려는 영웅적인 투쟁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민간인, 특히 여성들에게 가해진 극심한 폭력으로 악명 높아졌다. 이탈리아 소녀들과 여성들이 몬테카시노에서 수개월 동안 겪어야 했던 잔혹함은 너무나 극심해서 공격자들 중 상당수가 모로코 출신 외국 병사였다는 사실로 인해 역사책에서는 이를 마로키나티로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끝없는 야만을 자행한 프랑스 원정군 소속 식민지 병사 구미의 고우미에르스는 누구였을까? 해가 진 후 몬테카시노 여성들에게 어떤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몬테카시노.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 소위 몬테카시노 전투는 사실상 1944년 1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벌어진 4차례의 주요 전투였다. 남부 안치오 및 해안 지역에 상륙한 연합군은 로마를 해방시키기 위해 겨울선을 돌파해야 했다. 이 목표는 나치가 로마를 점령한 지 9월 후인 6월 5일에 달성되었다. 이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기 바로 하루 전이었다. 몬테카시노 전투에 악명을 더한 것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프랑스군 일부였다. 1944년 초 몬테카시노의 가파른 경사에 위치한 서부 겨울선은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프랑스군은 5월 14일 라치오 주 프로시노네 지역 몬테카시노의 들판을 돌파하려 했다. 프랑스는 독일 점령으로 피폐해졌고 1944년 당시 그 군대의 일부는 구미에라 불리는 북아프리카 기병대 출신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했고 영국 제12군단은 저항을 돌파하며 연합군이 히틀러의 무서운 군대인 국방군의 다음 방어선으로 진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독일군은 유럽 전선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명백한 후퇴에 직면해 있었다. 몬테카시노는 독일군의 최후 저항지였다. 연합군은 베네딕트 수도원을 향해 총 350톤의 폭탄을 퍼부었다. 하지만 강한 저항과 연합군의 피로 속의 공격은 지연되었고 제.D. 뉴질랜드 군단은 투입되지 않은 채 예비로 남겨졌다. 첫 번째 카시노 전투는 독일군이 도시와 고지, 수도원을 점령한 상태에서 끝났다. 이에 연합군은 카시노 수도원과 마을 전체에 공습을 가해 독일군을 제압하려 했다. 프랑스 원정군은 결국 독일 방어선을 돌파하게 했고 이들을 이끈 인물은 베테랑 장군 알퐁스 주앵이었다. 그는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 병사들이 큰 희생을 치렀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칭찬하며 행동의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이는 실수였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전쟁 중 가장 흉악한 범죄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주앵 장군은 병사들에게 만약 전투에서 승리하면 50시간 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다음 날 밤 수천 명의 구미의 병사들이 치오치아리아 지역의 마을과 산비탈을 향해 행진했다. 현지 주민들에게 전투의 끝은 나치 점령에서 해방된 기쁨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이후 증언자들은 독일군이 있을 때는 남성들이 숨었지만 북아프리카 구미에가 오면 딸과 아내를 숨겨야 했다고 말했다. 보고에 따르면 구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성폭행과 약탈을 자행했다. 그것은 진정한 광란이었다. 어린 소년들과 노인들조차 프랑스 병사들에게 학문 성폭행을 당했다. 병사들의 행동에 대해 주앵 장군에게도 항의가 있었고 심지어 교황도 개입을 요청받았다. 이후 그는 연합군의 유색 인종 병사들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약탈 또한 전쟁만큼이나 오래된 행위이며 모든 국적의 연합군 참전 용사들은 이탈리아 민간인의 집에서 음식, 와인, 귀중품을 훔쳤다고 기꺼이 인정했다. 이 관행은 너무나 자동적이어서 독일군은 보기 좋은 물건에 함정을 설치하여 경계심 없는 병사들을 잡기까지 했다. 많은 연합군 병사들이 약탈 시 사망했다. 전쟁 포로들 역시 약탈 대상이었고 시계 등 귀중품을 지닌 채 수용소에 도착한 자는 거의 없었다. 다른 이야기는 더 어두우며 참전 용사들이 큰 후회와 함께 전한다. 몇몇은 전우가 시신에서 결혼 반지를 훔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모든 일은 전쟁이 인간의 행동과 도덕성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이다. 구미엣란 누구인가? 무시무시하지만 통제불능의 부대. 언어적으로 볼 때 구음이라는 용어는 일어서다라는 뜻의 아랍어에서 유래했다. 구미애들은 대부분 모로코인이었으며 이탈리아 전선에서 프랑스 원정군을 구성했다. 이 군단에는 알제리인, 튀니지인, 세네갈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온 비정규군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구미애들은 모로코 출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야만적인 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종 적들에게 동물처럼 행동했다. 이 군단은 정식으로 알퐁스 주행 장군의 지휘 아래 4개 사단으로 조직되었다. 그는 샤를 드골과 군사학교에서 만난 친구로 광범위한 군사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다. 주행은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위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1940년 5월 주행은 나치에 의해 포로가 되었고 비시 프랑스 정권은 그를 북아프리카 프랑스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1942년 11월 횃불 작전 오퍼레이션 토치 이후 곧 연합군에 가담했다. 주행은 마그레브 출신의 웨인군 산악병사들을 이끌며 1944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된 제1차 카시노 전투에서 탁월한 전술 능력과 성공을 보여주었으며 카시노 마을과 수도원 북쪽의 라피도 강을 성공적으로 건넜다. 그는 저군 사령부가 뉴질랜드 제2군단을 공격에 투입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만약 투입되었다면 웨인군과 미 34사단이 독일군 진지를 측후방에서 공격해 리리 계곡으로 진입하여 겨울 방어선을 우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그의 지휘 아래 웨인군 4개 사단은 디아뎀 작전, 오퍼레이션 디아뎀 중 험난한 산악 지형을 능숙하게 돌파하여 1944년 5월 중순 겨울 방어선의 돌파에 크게 기여했다. 이로 인해 주행은 찬사를 받았으나 그의 이름은 곧 구미애들의 무의미한 학대로 영원히 연관되게 되었다. 주행의 지휘 아래 참가한 북아프리카 출신 병사는 총 7,833명이었으며 이들은 초록색 모직 튜닉에 다채로운 줄무늬와 밧줄 샌들을 착용하여 쉽게 구별되었다. 그들의 복장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적과 민간인 모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또한 잠비아라 불리는 무기를 소지했는데 이는 신비와 전통을 상징하는 곡선형 단검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들은 전사한 적의 코와 귀를 잘라 목걸이로 만들었다고 한다. 카시노 마을에서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아돌프 히틀러의 군대는 이 위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이 시점까지 구미애들은 이탈리아 반도를 큰 저항 없이 전진해왔다. 산악군단 코르프스 데 몬타뉴이라는 이름 아래 조직된 3개의 구미애 부대는 디아뎀 작전 중 아우룬코 산맥을 통한 프랑스 원정군의 선봉이었다. 이 마을은 마침내 1944년 5월 18일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 인상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치군을 물리친 공로보다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의 피해자, 즉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잔인하고 짐승 같은 행위로 악명을 떨쳤는데 이는 전투가 끝난 뒤 주행 장군이 그들에게 사실상 무제한 행동 허가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마치 복수하듯이 그들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분풀이를 했다.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지역 주민은 그들의 극심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극도로 공격적이고 사디스틱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물질적 욕망도 충족시키기 위해 민가를 침입하여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여긴 모든 것을 약탈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더 끔찍한 운명을 맞았다. 이러한 일들은 프랑스 사령관의 묵인 아래 그리고 분명히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드골 장군의 묵인 속에서 이루어졌다. 최고 군사 권위자였던 드골은 이 광란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몬테페트렐라 지역 동쪽 카시노 인근을 부분적으로 비워둔 제3제국군은 오직 모로코 산악 병력만이 그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이었다. 독일군은 이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5월 중 그 위협을 민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항공 투하해 탈출을 촉구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점령군의 경고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들은 공화국 국가방위군에 의해 리미니 지역의 수용소로 피신한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난민은 몬테페트렐라 기슭의 포레카 고원에 숨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산에 익숙한 고도로 훈련된 아프리카 병사들은 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도 몬테 카시노 민간인들과 같은 혹은 더 심한 학대를 가했다. 이러한 학대는 밤새 지속되었고 다른 연합군 병사들도 멀리서 피해자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5월 14일 아침 미군은 산타마리아 인판테 마을 인근 고지대에서 자신들과 마주하고 있던 독일군이 프랑스군의 공격으로 좌익이 흔들리자 접촉 유지를 위해 후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미군은 산을 넘어 전진했고 이제 그들 앞에는 후방 방어 병력 지뢰 함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오른쪽 측면에는 구미애들이 있었고 미군은 밤사이 북아프리카 병사들과 마주칠 경우 독일군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헬멧 뒤에 접착 테이프를 붙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연합군조차도 밤에 구미애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워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밤이 되면 마치 마법처럼 인간이 괴물이 되어 민간인에게 분노를 퍼붓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미군 기관총 사수 렌디지 아바스는 구미의 부대에 배속되어 스피뇨 마을에 도달했을 때 총성과 비명이 들렸다고 회상한다. 그들은 독일군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한 미군이 말했다. 내 생각엔 저 여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 한 중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그는 명령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전쟁의 소음 속에서도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고 이는 끔찍한 경험이었다. 특히 끔찍했던 장면은 다른 미군 병사들이 한 설교자가 끔찍하게 구타당하고 학대받은 후 거리로 내던져진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들이 주민들에게 그 설교자의 운명을 묻자 그는 구미애들이 3명의 어린 소녀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가 그들에게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는 심하게 구타당하고 기둥에 묶인 채 여러 남성에게 성폭행당했으며 결국 부상으로 사망했다. 프랑스군 사령부는 이러한 범죄를 용서하지 않았고 즉시 일정 수의 가해자를 처형했다. 그러나 이는 야만 행위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군사적 관점에서 프랑스는 자랑할 만한 점이 많았다. 주행의 대담한 산악 돌파는 겨울 방어선 남서측을 붕괴시켰고 이후의 빠른 공격은 독일군이 해안 지역의 히틀러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리리 계곡에서의 독일군 입지도 훨씬 불리해졌다. 이를 인식한 영국군은 5월 16일 밤 제8군 사령관 리스 중장이 제78사단에게 카시노 뒤쪽의 6번 도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공격 첫날 큰 피해를 입은 폴란드 군단도 다시 한번 수도원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성과 소녀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억제되지 않은 잔혹성에 대한 목격 증언, 이러한 잔혹 행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자 및 목격자는 많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장면들을 여전히 공포에 떨며 기억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없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세대를 거쳐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이 끔찍한 전쟁의 어두운 장 중 하나에 대한 진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 비양심적인 공격이 남긴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사람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숨으며 살아남으려 했고 많은 이들이 그런 선택조차 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숨으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는 도움 요청의 비명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비겁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동료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시작되었다. 낮 동안 납치된 젊은 여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무런 위로도 없는 울부짖음이었고 이를 듣는 이들의 피를 얼게 만들었다. 그들은 곧 자신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박한 비명을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그때부터 몬테카시노 전투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마로치나테라는 단어는 이 지역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전쟁의 공포를 직접 체험한 증거가 되었다. 전체 민간인들이 연합군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이탈리아를 나치 점령에서 해방시키고 베니토 무솔리니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축의 잔혹한 파시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왔던 이들이었다. 반도에 주둔한 프랑스군은 13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거의 8천 명은 아프리카계 정착민이었다. 모두가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로 인해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들이 자행한 일은 피해자들에게 있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아마도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단 하룻밤, 1944년 5월 18일 밤에 벌어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의 연설을 들은 후 캠프를 떠나 치오차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로 퍼져나갔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느끼자 가장 끔찍한 지옥이 풀려났다. 5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통제도 저항도 없었고 집단 폭력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모든 것이 지옥 같았고 피해자들을 대하는 잔혹성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처음에 병사들은 가장 매력적인 피해자들을 먼저 선택해 공격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누구든 상관없이 전방위적 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는 폭력을 저지할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서로를 부추기며 잔혹성과 냉소를 극대화하며 계속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그들은 가장 단태적인 광경을 만들어내려 했고 그 파괴력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단지 어린아이였고 나중에 행해질 것처럼 청소년이나 성숙한 여성조차 아니었다. 심지어 80을 넘긴 할머니들조차 연합군의 공격에 희생되었다. 수백 명의 모로코 병사들이 급습한 한 마을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30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벌어져 아무도 숨어야 한다고 경고할 시간이 없었다. 이 참극의 희생자들에게는 구원도 탈출도 없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2 자매가 거의 200명에 달하는 병사들에 의해 차례차례 가해져야 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잔혹성과 악의적인 폭력의 행위였다. 그들이 자행한 괴롭힘은 고통을 불필요하게 점점 더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약 300명의 병사들이 한 노인을 공격하여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는 일종의 오락처럼 자행되었으며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이들의 괴물 같은 욕망을 채우는 일상적인 행위였고 이 지역의 어떤 마을도 안전하지 못했다. 전쟁 민간인 피해자 전국협회의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돈 알베르토 테릴리라는 한 본당 신부는 6살과 9살짜리 2 소녀를 한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구하려고 약탈자들에게 맞섰다.
그는 단지 소녀들이 회복할 수 없는 학대를 피하도록 돕고자 했을 뿐이었다. 병사들의 반응은 신속했고 신부는 소녀들 앞에서 잔혹하게 성폭행당했다. 피코피초라는 마을에서는 한 소녀와 그녀의 여동생이 공개 광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가족은 그 혐오스러운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이러한 야만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넘쳐나며 극단적인 사디즘과 터무니없는 잔혹함은 당시의 일상이었다. 프랑스군 총사령관 샤를 드골 장군은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부대가 벌이고 있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사후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잔혹 행위를 허가한 알퐁스 쥐엥 장군은 그의 상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문서와 증언이 밝혀지면서 이 참을 수 없는 사건들을 더 상세히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정밀하게 이 숨겨진 진실을 복원하기 위한 요소들이 수집되었다. 역사가들은 이 모든 참극의 반가세가 쥐엥 장군의 격려 연설이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상관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끼치는 피해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억제되지 않은 분노를 표출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다. 불씨는 이미 지펴졌고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 지역의 모든 작은 마을들은 예외 없이 야만적인 공격을 당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어디로 피할 수도 없었다. 그러한 인류적 재앙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많은 병사들이 저지른 또 다른 끔찍한 행위는 희생자의 발목과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줄을 서서 차례차례 성폭행을 저지르는 방식이었다. 이는 잔혹하고 비겁한 집단 범죄였다.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4명의 15살도 되지 않은 여성들이 100명의 병사들에게 몇 시간 동안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공격의 결과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평생 요양원에 갇혀 살아야 했으며 나머지 2명도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 외에도 구미애들은 집을 약탈하고 귀중품을 훔치는 데 몰두했다. 주택의 철저한 약탈은 이 지역 주민들이 겪은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으며 이는 이틀 이상 지속되었지만 그 여파는 영원했다. 공포의 숫자, 몇 명의 여성이 공격당했는가? 프로시노네 주의 에스페리아 이페리아 마을 시장은 그의 마을에서 총 인구 2,500명 중 700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으며 일부는 이 공격의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과 영향을 받은 지역 전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7,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구미에 고우미엘 부대원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사망한 남성의 수는 약 800명으로 추정된다. 마로키나테. 학살은 거의 20만 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격, 학대, 고문 및 살해당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 역사적 문서에 따르면 성폭행 사례는 2만 건이 넘었으며 이는 단지 자신이 겪은 만행을 고발할 용기를 낸 사람들만을 집계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았고 아마도 대다수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수를 6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한 대부분의 여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대와 고문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여러 가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일부 보고서에는 병사들이 피해자의 이를 부러뜨려 그들이 물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다. 목격자들은 또한 가시형으로 꿰뚫는 고문과 거세에 대해 증언했는데 이는 주로 딸, 아내, 자매 또는 어머니를 방어하려 했던 남성들이 대상이었다. 잔혹하고 끔찍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연합군 병사들이 단순한 재미로 유명한 잠비아 단검 잠비아 닷것을 사용해 신체를 훼손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구미애들은 용병이나 자원한 외국 전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프랑스 연합군에 소속된 군인들이었으며
따라서 프랑스군 고위 지휘부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 연합군이 자행한 성폭력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본성은 회수된 의무 기록들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독, 임질, 요도염 및 기타 성병의 감염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이는 몬테카시노 전투 이후의 끔찍한 밤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미국의 페니실린 도입만이 이 지역이 인구의 대부분을 쓸어갈 수 있었던 전염병에서 구하는 데 기여했다. 구미의 공격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은 수천 건에 이르렀으며 그중 다수는 즉석에서 마련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낙태되었다. 이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술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이들은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9월 이후 이 성폭행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그중 다수는 베롤리 고아원에 입양되었다. 베롤리 고아원에 도착한 아기들의 수는 약 400명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수치는 지역적으로 매우 큰 수였으며 그 아이들 대부분은 입양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지냈고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 기록 보관소 문서는 프랑스군 내에서 공격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아프리카 병사들뿐만 아니라 백인 프랑스인들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합군 선전이 대중에게 믿게 하려 한 것과는 달리 이는 인종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2000년대 가장 잔혹한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였다. 프랑스 본토 출신 군인은 전체 병력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아프리카 식민 병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주인 장군이 병사들에게 보복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허용했을 때 그는 식민 병사들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병력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왔다.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마로키나테 사건은 일부 부대원들의 일탈로 간주되었고 프랑스군 전반의 문제로 보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공식 입장은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차별적인 담론을 제공하는데 이는 유럽계인 주행 장군 본인이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영국의 한 보고서는 모로코나 북아프리카 출신이 아닌 프랑스 병사들이 수많은 젊은 여성과 노년 여성에 대한 성폭행에 책임이 있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한 폭행은 어두운 지하실이 아니라 거리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졌고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굴욕을 안겼으며 가해자 식별도 더 쉬웠다. 같은 영국 보고서는 수백 명의 포로가 학문 선교를 강요당하고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거세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당국의 완전한 무관심과 공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 일부는 학살에 가담했고 이 끔찍한 행위 앞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파트리카, 포피, 이솔레타, 수피노, 모롤로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혀 있다. 레놀라에서는 5월 21일 프랑스군이 도착했을 때 이 작은 마을의 여성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50명의 젊은 여성이 성폭행당했다. 여성이 부족하자 어린 소녀들과 노인 여성도 학대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당시 국제적 십자사는 이탈리아 정부의 도움을 제안했지만 이탈리아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또한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모든 조치 덕분에 가해자들과 피해국 정부 양측에 의해 몬테카시노 사건은 침묵의 장막 속에 덮였다. 고위 지휘관들은 무시되었고 어떠한 고발도 없었으며 군 내부에서도 사건 조사는 전혀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버렸다. 이러한 잔혹한 상황은 세계적인 전쟁 속 외딴 산촌에서 벌어졌기에 사망자 수나 학대 사례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성별과 연령을 막론하고 수만 명이 이러한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고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수를 아는 것도 어렵다. 많은 이들이 학업을 중단했고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거나 가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는 결국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기밀 군사 보고서들은 이와 같은 학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전쟁 속 가장 끔찍한 에피소드 중 하나를 참혹하게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는 심지어 동물들도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전투원들이 사용한 방식은 문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많은 가해자들의 작전 방식이 설명되어 있다. 만약 집에 문이 잠겨 있었을 경우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내부의 사람을 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기절시킨 후 그를 집 근처로 끌고 가 가족들 앞과 지나가는 이들의 공포 속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마로키나테의 여파, 80년간의 면책.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참혹한 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격려받았다. 이는 엄청난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는데 증언을 하는 과정은 그들이 이 끔찍한 사건을 떠올려야 했을 뿐 아니라 공공연한 수치심과 비난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연합군 병사들이 귀에 값비싸 보이는 귀걸이를 한 소녀를 발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병사 중 한 명이 그녀의 귀걸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맨손으로 잡아채며 귀에서 뜯어냈다. 그 장면에서 피해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으며 병사는 그녀의 고통에 오히려 재미를 느끼는 듯 보였다고 목격자는 자세히 묘사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자신의 여동생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다가가자 여동생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대해 침묵하라는 압력의 명확한 사례로 언니가 어머니에게 동생이 왜 그런지 묻자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다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훨씬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그녀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 개별 가해자에 맞서 싸우던 여성 집단은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많은 수의 공격자들 앞에서 그들의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가해자들은 먼저 총을 꺼내 공포심을 주기 위해 허공에 몇 발을 쏜 후 여성을 하나씩 떼어내어 소규모 집단으로 나눠 성폭행을 가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만행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려 한 사람들은 이웃이든 가족이든 가리지 않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다. 많은 이들이 날카로운 막대기나 말뚝으로 신체를 세로로 관통당해 고문과 처형을 동시에 당했고 출혈로 서서히 목숨을 잃었다. 몬테카시노 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딸을 지키려던 한 아버지는 맞아 죽었다. 이러한 행위에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은 듯한 이들의 냉혹함에 대한 소름 끼치는 증언은 무수히 많다. 한 목격자는 병사 한 명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병사가 바깥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밖에 있던 병사는 대답 대신 바로 총을 쏘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오늘날에도 일부 역사학자들과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은 정의 실현과 마로키나테의 끔찍한 사건들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일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모든 증언과 증거를 수집해 프랑스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이 끔찍하고 폭력적인 사건의 목격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 1944년 6월 18일 교황 비오 12세는 샤를 드 골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년 후 프랑스 법원은 이탈리아 영토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 300명의 모로코인을 기소했지만 그 결과는 분노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어떤 형태로든 연루된 병사는 최소 10,000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는 모로코 병사들뿐 아니라 프랑스인, 알제리인 및 기타 국적의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 2004년 11월 26일 마로키나테의 비극적인 밤으로부터 60년이 지난 날 모로코 퇴역군인 협회 회장 아흐미드 벤 라할라테 에이밋 벤 라할라테는 몬테 카시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위로를 전하고 대부분 그 참혹함을 알지 못했던 일반 대중에게 이 사건을 알리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 공식 사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를 불러왔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프랑스 정부는
피해 가족들에게 보상하거나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정부는 몬테카시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공개적인 사과나 인정을 한 적이 없다. 이는 피해자들의 기억에 대한 명백한 방기와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쟁의 공포는 전투원과 민간인 모두에게 고통과 긴장을 야기한다. 하지만 그 어떤 스트레스도 여성의 몸을 원초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성적 폭력은 전장 경험에 대한 정당한 해소로 이해될 수 없다. 몬테카시노에서 일어난 범죄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만 연합군의 지휘관들은 이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극심한 고통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심지어 전쟁의 참혹함조차도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며 처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보장 속에서 병사들이 저지른 끔찍하고 야만적인 폭력의 발현이었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역사 내내 관련된 정부들이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목소리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